이렇게 나라가 망하면 이런 백성에서 안 됐었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목요철하고 이재성입니다. 늦었습니다. 먼저 공지사항 2개만 여러분들께 전달드립니다. 내일 금요일이고요. 대구광역시 시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내일 3시에 인문학 대구에서 만나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소설가 성석재 선생을 아마 모시고 여러분들께 좋은 얘기를 들려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참여를 하시면 좋겠고요. 유감스럽게도 내일 2개 행사 겹칩니다. 저희 목요철학원에서도 내일 해외 석각 초청 특강을 합니다. 해외 아주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석학 이학을 전공하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내일 저희 목요철학원에서도 이분을 모시고 대명대학교 성서 캠퍼스입니다. 아마 캠퍼스 다 잘 아시죠? 요즘 지금 캠퍼스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한학촌 혹은 그 교회 캠퍼스에 하늘 꽃들이 지금 각자 자기 아름다움을 지금 드러내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목요철하고 석각 초청 특강 이전에 캠퍼스를 한번 이렇게 보시고 또 박물관에서는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죠, 그죠? 거기에 아주 귀중한 또 보물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들 시민들 앞에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석각 초청 특강뿐만이 아니고 우리 캠퍼스의 아름다움 함께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석각 초청 특강은요, 계명대학교 성서 캠퍼스 신바우어관 3층입니다. 3층 멀티미디어실에서 진행을 하고요. 시간은 4시입니다. 그 이전에 한번 캠퍼스를 두루 살펴보시고 또 좋은 강연 들으시면 내일 하루가 또 풍요로운 하루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주제입니다. 가락국의 문학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지난번 여러분들 바위에 새긴 문학을 통해서 역사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혹은 세계사적으로 어떻게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왔는가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바위라고 하는 독특한 하나의 상징을 통해서 각자의 삶을 표현했었는데요. 조금 더 내려와서 물론 가락국의 문학 역시 주로 구전 혹은 민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사 이후에 문자로 기록된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후세에 들어와서 문자로 그 전해져 내려온 얘기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실제 오늘까지 얘기들은 아마 역사 이전의 얘기들이고요. 혹은 또 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아마 다음까지도 계속 얘기되는 부분들이 문학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들이 아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남성 중심의 사회와 다른 여성 혹은 모계 중심 사회에서는 어떻게 이 문학이라는 하나의 장르를 통해서 삶을 표현해냈던가 하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가락국의 문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해 주실 김재웅 교수님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명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계명대학교 한국학 연구원을 역임하셨고요. 인도 네루대학교 한국학 파견 교수를 함께 또 역임하셨습니다.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박사 후 연수 연구원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경북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재직하고 계십니다. 대표 저서들로는 잊혀져가는 고령 지역의 마을 문화, 대구 경북 지역의 설화연구, 김시석과 전하는 조선시대 국토기행 등이 있습니다. 물론 가락국의 문학이라고 표현하면서 대가야의 중심이었던 고령에서 일어났던 각종 설화나 민담을 중심으로 강연을 하시겠지만 가락국 전체 육가야도 다 결합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에 따라서 강연을 들으시고요. 또 많은 질문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함께 얻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벌써 단상에 올라와 계시는데요. 김재웅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부터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제가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제가 외람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을 드리고 인사하는 거죠. 아마 이것도 되고 저희들 우리 계명대학교 목요철하고 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고 이게 아마 서로가 서로에 대한 상호 존중의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우리 대구가 자랑하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오늘 또 우리 강연자분이 전체 12강 중에 가장 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람되지만 일어나셔서 혹시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되는데 일어나셔서 함께 목례를 통해서 서로 상호 존중의 예의를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건 다음부터 우리 자치회장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거였습니다. 예,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다음에 회장님 예, 그럼 지금부터 우리 김재웅 교수님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어서서까지 이렇게 좋은 전통인 것 같지만 굉장히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이 신비의 나라 가락고개 문화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 목요 철학 세미나를 통해서 제 삶의 좌표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백순준 선생님 주도하셨던 그 목요 철학 세미나에 참석해서 학부생부터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석박사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그런 고민들이 제가 공부하고 또 나중에 이건 자랑입니다. 한국학 파견 교수로 박사학위 따고 처음으로 간 사람이 저입니다. 이때는 박수 쳐야 됩니다. 지방대학에서 공부해서 서울의 유수한 대학생들과 그 박사학위를 경험해서 선정된 겁니다. 외교통상부에서 보내주는 겁니다. 외교통상부는 우리나라 외교를 대표하고 있죠. 그 사람들 중에서 인도의 네루대학에 한국학을 강의할 적임자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지방에서 공부한다고 절대 낙담하지 말고 준비를 잘하면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또 제가 여러 강의를 해봤지만 이렇게 훌륭하신 분 앞에 서니까 이렇게 떨립니다. 한 번도 떨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지적이 훌륭하신 분이 앞에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떨리는데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태어난 곳이 고령입니다. 지금도 부모님이 거기 살고 계시고 그래서 이 가락국 문학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이 태어난 곳이고 또 공부한 곳이 그렇고 제가 석사 논문을 쓰고 나서 제일 먼저 했는 게 고령 지역의 설화를 조사했습니다. 민요를. 그렇게 조사해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 가야문화권에서 어떤 설화 민요가 존재하는가 이것을 스스로 조사해서 책도 내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더 발전이 되어서 대구 경북 설화연구라는 제가 살고 있는 이 대구 경북권에 구비문학이 어떤 게 있는가를 책으로 간행하는 밑거름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보고 태어났으니까 책임져라 이렇게 해서 아마 가락국의 문학을 저에게 부탁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PPT를 중심으로 강의를 할 텐데요. 그 자료들은 두 가지는 이 자료집에다가 내놨습니다. 첫 번째는 후하고과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나중에 PPT 나올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가락국의 문학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문학의 일반적인 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크게 말과 춤과 노래로 구성되어 있는 구비문학, 그게 기록되지 않은 문학과 기록문학으로 크게 나눕니다. 그 구비문학 중에서는 주로 신화 전설이 민담이 포함된 이야기문학, 그 다음에 민요, 노래로 부르는 것, 춤 같은 경우는 탈춤이고 또다시노 이런 것들이 구비문학에 해당이 됩니다. 주로 대표적인 게 있고요. 그 다음 기록문학은 문자로 기록된 판가본, 필사본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문학이 우리가 자랑하는 게 세계 유산 중에서 이 기록 유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록도 결국은 구비된 걸 바탕으로 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구비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 고대 문학은 주로 구비와 기록을 통해서 완성되고 변모되고 또 구비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야기 문학의 관련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신화. 이 신화라는 것은 신성하다고, 어떤 집단이 그 이야기가 신성하다고 믿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락국 이야기는 가락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게 우리의 신성한 이야기라고 믿기 때문에 신화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주로의 미학은 숭고성이 있습니다. 전설은 역사적으로 패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할 때 주로 비극미가 많이 드러나는 거죠.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라면 전설은 패자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올바로 보려면 승자의 역사만 봐서는 안 되고 이 패자의 역사를 같이 봐야 올바로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담이라는 것은 특정한 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그냥 흥미로운 떠돌이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주로 해악이나 본래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야국의 터전인 주로 어디냐 하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남 지역인데요. 저 고지도에서 보면 이쪽에 태백산맥 쪽에 줄기가 있죠. 저 너머에가 신라, 서라브리지 쪽에 있고요. 이 소백산맥과 노백산을 통해서 있는 이 영역이 낙동강 지역인데 여기에 주로 육가야들이 여기에서 성승하고 변모하고 멸망했었습니다. 자, 그럼 가야국 문학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우선 이 고대 문학이다 보니까 신화, 전설, 놀이 이게 한 곳에 다 공동체 문학으로 분화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노래는 따로 끌어 나오면 구지가라고 우리가 알고 배웠죠. 이 구지가는 민요의 그런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화는 수로왕의 신비로운 이야기. 이 수로왕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전승하는 과정에서 노래로 전승되는 게 구지가고 그것이 놀이로 전승되어 오는 것이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지금 그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가락오광대라는 탈춤이 있습니다. 원래는 아마 이 신화와 이 민요와 이 탈춤이 원시 공동체로 같이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에 노래가 떨어져 나가고 신화가 떨어져 나가고 놀이는 중단됐다가 나중에 다시 복원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2현장, 신성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 공동체로 전해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로왕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요. 수로왕은 성시와 국가시족의 결합, 우리나라 대부분 신화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시, 그러니까 시족의 시조와 국가 창업하는 이야기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신화적 특징으로 보면 아래서 출생하는 군왕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북방계와 남방계가 조금 다른데요. 이렇게 아래서 출생한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알은 일반 사람과 다른 신성함, 탁월함, 초월함 이런 걸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냥 인간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 별로 신비롭지 않은데 아래서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 신비롭게 생각하는 거죠. 신화적 장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김해의 구지봉입니다. 신화적 내용은 신을 맞이하는 그 구스로서 수술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일 수도 있고 군왕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구지봉 김해에 가면 그 왕릉 옆에 구지봉이 있습니다. 이게 구지봉이 바로 김해를 중심으로 한 금강가야의 성지입니다. 여기에 김수로 왕이 탄생하고 여기에서 허광옥과 결혼하고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 국가 창업하는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거기 가면 그 바로 옆에 청동기 시대 유적인 고인돌이 있습니다. 구지봉에. 그러면 구지봉이 만들어질 때 시기가 적어도 청동기 시대까지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오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자, 구지가라는 것은 신을 맞이하는 노래, 신화적인 이야기, 주술적인 표현을 가리킵니다. 시기적으로는 서기 42년, 장소는 구지봉. 이곳이 바로 신성한 제례의 현장. 초기에는 아마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아무나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죠. 이게 후대로 역사 시대로 들어오면 신라 초기까지는 신라 왕이 하늘의 제사를 지냈는데 그 이후에는 신라 왕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지 못합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천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전락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늘의 제사를 물론 모르게 지낼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지낼 수 못합니다. 왕이 지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때는 주로 하늘에 대한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 하면 막대로 땅을 치며 군왕의 탄생을 기원하는 거죠. 이때 구지가가 벌려지는 겁니다. 그런 놀이들이 어쩌면 지금 남아있는 김해 가락오광대하고 탈춤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구지봉의 장면입니다. 올라가 보면 높이는 한 20m 정도 되어 있고 이렇게 둥근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수로왕이 탄생할 때 이 국왕들이 여기 와서 이 축제 현장, 신을 맞이하는 축제 현장이 바로 이 구지가의 현장이고 구지봉입니다. 이런 구지봉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렇게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높은 건물이 많지만 예전에 산을 제외하고 또 분단이라는 것은 대부분 신에 대한 제례의 현장입니다. 이 이유가 바로 그 경주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경주에 가면 노소동, 노동동 고분군 옆에 동황대라는 아주 큰 무덤이 있습니다. 이 무덤 주변에 보면 특이한 것은 다른 무덤에는 잘 없는데 나무가 11그루 자라고 있습니다. 무덤 주변에. 유교적인 생각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덤일까 아닐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무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기 꼭대기에 제가 허락을 받아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어떤가 싶어서 올라가 보니까 여기서 보는 거하고 원뿔 모양이 아니고 실제 올라가면 둥근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마치 구지봉의 그 원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저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원으로 되어 있는 그 정상에서 과연 뭐 했을까? 결국 보이는 것은 하늘밖에 없으니까 저기서 어쩌면 신라의 왕족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낸 곳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구지봉하고 이 동황대가 거의 일치합니다. 올라가 보기 전에는 그냥 무덤으로 생각했는데 올라가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경주 주변에서 이렇게 높은 무덤이 있고 주변에 아파트가 없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높은 곳이 됩니다. 저런 곳이 아마 신과 혹은 뭐 하늘에 제사 지내는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지가를 보면 구지가가 연행되는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선 당사자가 묻습니다. 수로왕이 거기 누가 있는가 먼저 묻습니다. 그러니까 국왕들이 우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기가 어딘가 이렇게 물으면 국왕들이 구지봉입니다. 마치 그 터미네이터 하는 영화 있죠. 거기 보면 미리 올 것을 미리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하늘의 명으로 건국왕이 되기 위해 내려왔다.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이력을 밝힙니다. 그 너희들은 봉우리에 흙을 파면서 노래 불러라. 그래서 내가 오는 걸 이미 국왕들은 명령받고 움직인 겁니다. 스스로 기원했다기보다는 이미 내려온 사람이 자리를 깔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거부가 머리를 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자, 이 구지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도 많고 있지만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두꺼봐 헌집주 개세집 이런 구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그 당시에 공동체 민요의 흔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거북의 상징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군왕의 상징이다, 시족의 상징이고 물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수호신일 것이다. 또 우리 일반적으로 거북은 장수나 번영의 상징이기도 하죠. 또 일부 남자의 그 생식기 모양을 닮아서 성혼의 상징으로 보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수로와 다른 이 토착민의 그 신앙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이것은 김해라는 지역이 낙동강 하류와 바다를 끼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설득력도 있습니다. 또 미지에 대한 궁금증으로서 점을 칠 때 주로 거북 등을 가지고 점을 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 그런 것도 있고 특이한 것은 이 신선에 대한 신선 공간 이런 것을 또 상징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그 비석들 있죠. 비석 받침대. 이 기부 위에 비석이 있고 이수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이 거북들 이 거북들이 들고 있는 이 비석들은 신성한 비석이죠. 아무나 그냥 거북돌 위에 비석을 만들어 놓자면 주로 왕이나 황제나 그 측근들 아주 중요한 장군들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 이런 거 외에는 거북 받침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거북 받침이 그 비석을 신성한 비석을 오랫동안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반해서 가야와 신라는 신라에서 가야가 멸망하게 되는데 자 그럼 신라는 어떤 설화를 갖고 있는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잘 알고 있는 박익거세 여기 있는 박익거세 신화는 이게 김수로 신화 이야기하고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거기는 구반연대기 육부촌장의 알천 언덕에 모여서 왕을 추리하는 겁니다. 거의 비슷하죠. 여기서는 양산 나정에 백마가 절하는데 붉은 알 속에서 혁거세가 나왔다.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불건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계림에서 태어난 김알지 같은 경우도 여기 더 특이한 게 호공이라는 사람이 빛을 보고 그 안에서 사람이 나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화 만들어지기 이전에 호공이라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걸 보면 김알지 신화는 좀 더 후대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호공이라는 인물이 나중에 석탈의 신화에도 호공의 집을 뺏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석탈에는 해양 세력으로 보는데 이 석탈에가 그 처음에 도착한 곳은 김해에 도착하죠. 그래서 수로왕하고 내기 싸움을 합니다. 거기 져서 사로고기로 옵니다. 그래서 이겼으면 수로왕을 제끼고 왕을 했을 텐데 그 호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호공이 나옵니다. 이런 게 신라의 신화입니다. 신라의 신화에서 중요한 장소가 바로 나정입니다. 원래 소나무 숲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발굴한다고 소나무를 다 잘라내고 지금 팔각형 모양의 우물터, 거물터 이런 게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신라 박씨족들이 하늘에 혹은 신들에게 제사 지냈던 곳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나정이라는 곳에서 박혁거제가 출생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사실은 굉장히 중요했지만 이 옆에 있는 이 숲, 소나무 숲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발굴하고 아직 복원을 하기 전의 모습인데 주변에 소나무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화적으로 보면 백마가 자줏빛 이런 황금계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주목했지만 이 박혁거세가 과연 그것만 신화소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왜 해필 소나무 숲에서 태어났을까? 이것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죠. 그냥 후대에 누가 소나무를 심어놨을 것이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중에 소나무 숲만 있을까? 우리 민족이 소나무를 좋아해서 그렇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종의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는 우주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혁거세는 이 소나무 숲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것. 그 옆에 물론 백마, 뭐 이런 것들도 같은 신화소입니다. 이런 것은 신라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나 전 세계적으로 하늘과 땅, 연결해주는 그 우주목으로는 다 존재합니다. 단지 각 지역마다 해당 나무가 다르죠. 저 시베리아 쪽에 가면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나무는 자작나무입니다. 또 어떤 지역에 가면 대나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뽕나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물프레나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오크나무, 참나무도 그렇고 이런 나무의 종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그 뜻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화에서 이런 소나무 숲은 삼국, 사기, 유사 어디에도 기록이 없지만 실제 있는 현장과 같이 본다면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림입니다. 이 닥수배라 그러는데 김알지라는 사람은 바로 이 계림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이 계림의 비석이 있고 여기도 재밌는 것은 이 비석 뒤에 보면 이 계림을 둘러싸고 있는 비석 주변 안에 유일하게 살고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이 나무입니다. 이거 조선 중기에 조속이라는 사람이 김알지 신화를 보고 그림으로 남긴 건데 이 나무에 있고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여기 그 황금 배가 있고 여기 닭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박혁거세는 백만대기는 흰 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은 다 해명이 됐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해필 이 금괴가 이 나무에 걸렸을까? 기록에는 나무에 걸렸다만 나옵니다. 무슨 나무에까지 인식이 없는 거죠. 근데 저 나무가 뭘까? 이렇게 이제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4그루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우선 노고수에 된다. 아름드리로 자라야 된다. 그렇겠죠. 아름드리 자라는 노고수 중에 우리나라에 4그루가 있습니다. 느티나무, 느릅나무, 팽나무, 은행나무. 근데 이 중에서 은행나무는 아닌 것 같고 팽나무일지 느릅나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느릅나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저 관이 느릅나무에 걸렸을까? 이런 게 굉장히 문학적 상상력 혹은 생태학적 상상력을 해보면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나무가 느릅나무라면 아까 전에 나왔던 이 계림에 뒤에 보면 실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느릅나무입니다. 다른 나무는 다 가지치기하고 자풀도 다 제거했는데 그 나무만 이 비석 안에 살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왜 허락해 줬을까? 아마 김알지 후손들은 자기 그 신화에서 느릅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런 우주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걸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한 명이 있죠. 김석박. 이 석탈의 왕릉
인데요. 이 석탈이라는 사람은 해상 세력으로 보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배를 타고 와서 김해에 도착해서 수로왕과 지혜 대결을 해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다시 거슬러서 울산 쪽에 지금의 그 문무왕대왕 같은 그쪽에 도착해서 남산에 올라가서 호공의 집이 좋다는 걸 알고 그걸 트릭을 사용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신라왕이 지혜가 있는 자다 생각해서 다음에 왕위를 물려준 그런 이야기죠. 자, 가락국 탈춤 이야기입니다. 이 노래, 춤, 이야기 이게 원시적으로 분화되기 전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분화되었다가 또 어느 시대에는 이게 거의 신성성, 제의성은 다 사라지고 유흥성, 놀이성만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게 신화의 축제적 놀이. 지금도 이 탈춤 중에서 신화적 요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안동의 하회별신굿입니다. 하회별신굿 탈놀이는 신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가장 많이 남아있습니다. 서구에 있는 송파 3대 노전 이런 것은 완전히 신적인 건 없고 그냥 유흥적인 것만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탈춤들은 다 영남 지역 낙동강 유역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영남 지역을 나눌 때 지금은 남북으로 구분하지만 100년 전만 해도 좌도 우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왕이 있는 쪽에서 영남을 쳐다보고 왼쪽을 좌도 오른쪽 우도입니다. 왼쪽에는 수영이나 동네 이쪽에는 들노름만 존재합니다. 낙동강 오른쪽 지금 있는 김해, 통영, 고성, 보강대라는 탈춤이 조금 다른 탈춤이 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일반적인 그 오광대 탈춤과 거의 비슷하게 오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의가 점점 더 약화되면서 놀이성, 융성이 강조되면서 존재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김해시 가라공대 이 탈춤의 장면들입니다. 이 사자탈이 등장하는 모습이죠. 자, 김수록 실화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지가를 부르며 군항맞이 축제 현장에서, 그러니까 구지봉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신화적 신화 속 어떤 부분을 신성하다고 여기는가. 붉은 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이게 붉은 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하고 하늘에서 어떤 나무를 통해서 지상으로 내려온 것하고 결국 구성은 똑같습니다. 단지 대상물이 다를 뿐이죠. 보자기에 해처럼 둥근 황금알 6개가 있었고 그걸 아도간이라는 사람이 집으로 가져옵니다. 이 구간 중에서도 제일 어쩌면 구간 중에서도 대표자가 아니었을까. 이 아도간의 집으로 가져갔는데 다음날 그 속에서 아이 6명이 태어났고 처음 나타난 사람에서 수로를 해서 가락국의 왕을 삼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금강가야, 가락국의 초기 가야의 핵심은 기대입니다. 금강가야죠. 그 금강가야를 고지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기대가 있고 이게 낙동강 마지막 하구입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게 와무사라는 절도 있습니다. 이게 허황이 도착했는 걸 기념해서 지었다는 절인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한 200~300년 전에 보시도에는 와무사라는 절이 있는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해라는 지역이 굉장히 축복받은 땅입니다. 낙동강 하구이기 때문에 땅이 이게 비옥합니다. 충돌평하고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해상 실크로드가 굉장히 일찍부터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수많은 교류들이 중국과 혹은 매와 혹은 더 먼 나라들까지 있었고 여기에 보면 수로 왕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지봉은 준비되겠죠. 이렇게 가야국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김수로 왕릉 가락국 신화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여기에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바로 쌍어물입니다. 수로왕릉의 문에 보면 이게 남릉인데 그 남릉에 보면 여기에 두 군데 물고기 2마리 확대 안 됐습니다. 쌍어물입니다. 이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게 굉장한 단서다. 그래서 고고학자 김동무 선생님께서 몇 년 동안 이 물고기 2마리 쌍어물이 어디서 왔을까 이걸 추적해서 대충 밝혀놨습니다. 저도 그 설에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물고기 2마리 쌍어물이 다른 지역은 잘 없는데 이 포항왕릉에도 있고 김수왕릉에도 있고 김해 지역에 이런 흔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가운데 있는 걸 보호하는 수호신입니다. 뭘 보호할까? 불교로 가면 여기 연꽃이 부처님이거나
뭐 다른 지역에 가면 다른 건 바뀔 수 있지만 이 물고기 두 마리인 것은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로 왕릉에 이건 뭘 말할까? 일부에서는 파사의 탑이다. 파사의 탑, 예, 이겁니다. 허황오미가 올 때 가져왔다고 하는 이 탑의 모양이 아닐까? 일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자, 이게 뭘까? 이걸 앞으로 이제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자, 허황옥, 수로왕과 결혼했던 그 여인 무덤입니다. 그 능에 뭐라고 써놨나 하면, 가락국 수로왕비 보주태우 허시름. 가락국 수로왕비 허시름이 아니라 앞에 보주태우라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이 보주가 어딜까? 이게 김경무 선생님이 연구에 의하면 중국 사천성 안압현. 거기가 오늘날의 보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허황옥이라는 사람은 출발은 인도에서 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사천성 보주에 있다가 김해로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허황옥의 호림 루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서기 48년 지역 인도 아유타국의 공격. 이 아유타국은 기원전 7세기 아리안족의 토설가국을 이야기합니다. 그 겐지스강의 중하류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로왕과 허황옥이 국제 결혼을 하는 거죠. 이 경로가 인도 아요디아를 통해서 중국 사천성을 왔다가 김해로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그 증거가 망산도나 쌍어문, 바사탑, 은하사 이런 것들이 김해 주변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망산도입니다. 이 허황옥 일행이 바다에서 처음으로 도착했던 곳, 혹은 수로왕이 허황에 올 거니까 가서 기다리라 했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마치 거북의 모양이 많이 닮았죠. 어쩌면 이것도 부지봉하고 아니면 소창민들이 거북을 신성치 않은 수호신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착한 장소입니다. 허황옥이가 배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서 배에 싣고 왔다는 돌입니다. 이 돌이 파사탑이죠. 허황옥문 왕릉 오른쪽에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죠.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런 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허황옥 오빠 장육화상인데 이 사람이 스님이 되면서 창건한 절입니다. 은하사. 신화산 은하사인데 거기 가보면 대웅전에 수미단 있죠. 이 수미단에도 물고기 두 마리가 이곳을 보고 있습니다. 이 허황옥의 어떤 상어문과 사천성의 상어문과 김해의 이런 상어문들이 계속 고고학적으로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에 1년 살면서 아요디아라는 도시를 가봤습니다. 허황옥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죠. 거기도 가보면 사원이 많은데 그 사원 앞에는 전부 물고기 두 마리 표시를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건물에다가 물고기 두 마리. 그래서 이런 고고학적으로 이런 물고기 두 마리가 현재 아요디아 시의 문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요디아에 가서 이게 그 겐지스 강으로 연결되는 사라유 강입니다. 이 강에서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서 신에게 기도를 하는 부자 의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강을 통해서 연결되면 겐지스 강으로 연결되고 겐지스 강에서 빠져서 올라가면 중국의 사천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인도에서 유일하게 한국어로 된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김해 김씨 측에서 할머니의 고향이다 해서 2000년도에 한국에서 이 비석을 제작해서 비행기로 공수해서 아요디아에 세워놨습니다. 저도 이 비석이 있는 데는 거기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죠. 인도 아요디아 지역에 우리 글로 되어 있는 비석이 있다는 사실. 그러면 허황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제가 보시다시피 젊다고 하지만 얼굴이 굉장히 검습니다. 친구들이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놀리기도 하고 동남아에서 왔다고 놀리기도 하는데 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가 인도에서 왔다면 그 할머니는 이런 색깔의 얼굴이 검은 사람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 할머니 피를 고스란히 2000년 동안 보존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증거입니다. 김해 김씨 중에서 얼굴이 희다. 그러면 오히려 의심해봐야 되는 거죠. 중간에. 그 아요디아에서 만난 이 처자 나이를 물어보니까 17살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허황옥이가 왔던 그 연도의 나이와 거의 비슷합니다. 어쩌면 저런 모습으로 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본 겁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있던 그 인은 드라비다 인종입니다. 인도 본래에 사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에서 인도를 침공했던 아리안족들입니다. 이 아리안족들은 유럽인들보다 훨씬 더 예쁘고 이목구비가 탁하고 정말로 그 신체적으로 거의 완벽합니다. 보시다시피 결혼식을 올리는 여성의 모습인데 만약에 허황무기가 이런 얼굴이었다면 제가 지금 잘못된 거고 앞에 얼굴이었다면 잘된 겁니다. 아직 정확하게 어느 쪽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인도에서 불교 유적이 언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까? 또 고구려 소수림한 때 들어왔다는 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때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비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그보다 훨씬 일찍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지금 네팔 있죠. 루미니가 부처님이 탄생한 곳이고 이쪽에 아우랑가바드라는 지역이 있는데 뭄바이에서 가까운 여기 가면 엘로라 아잔타 석굴이 있습니다. 초기 불교 유적인데 초기 불교 유적은 부처님이 없습니다. 그냥 수도 굴만 있습니다.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보파에 가면 산치라는 대탑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탑의 모양이 갖춰지면서 여기와 가까운 곳에 아유기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잘랐을까. 보두가야라는 인도 지역에 부처가 깨달았다고 하는 그 보리수 나무입니다. 여기 있는 이 보리수 나무는 부처님이 앉아서 깨달은 선정을 담은 요 자리인데요. 7일 동안 앉아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 나무는 부처님 당시 것은 아니고 원래 그 나무의 씨앗을 스리랑카에 심었는데 이 나무가 죽자 그 스리랑카의 나무의 씨앗을 다시 심었다. 그러니까 따지면 손자 나무가 될 것이죠. 보팔에 있는 산치 대탑, 이게 초기 불교 탑의 모습입니다. 이게 탑입니다. 거의 무덤에 가깝죠. 잘 생각해보면 아까 제 김수 왕릉이 상어문이 보호하고 있는 게 이 모양과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좀 무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보팔 산치에 있는. 이거는 인도의 아쇼카 왕이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스스로 불교로 개종하면서 부처님 흔적을 찾아서 인도 전역에 탑을 세우고 만든 유적입니다. BC 2세기에서 1세기. 허황욱이 김해로 들어온 게 거의 1세기. 거의 좀 비슷하죠. 가까이서 보면 이렇습니다. 앞에 문이 있고 뒤에 큰 문이 있습니다. 자, 가야국 여기까지가 이제 김수로 그 이야기를 하고 초기 가야는 김해였다면 후기 가야는 고려입니다. 제가 잡았고 서기 400년 우리나라 한반도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정벌 전쟁을 했던 이 광개토 대왕이 기마를 저 북방으로 돌리다가 어느 순간 남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5만 기병이 이 가야로 침공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신라가 백제 외 가야에 침공해서 위기에 처한다는 소식을 듣고 고구려 기병이 내려와서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온 겁니다. 지금도 5만이면 많지만 그 당시에 5만이라는 것은 대군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가야로서는 100여 자격이 없는 거죠. 거의 한국 한강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왕이 존재했지만 유명무실한 거죠. 그때 그 금강가야의 일부 세력은 외로 가거나 백제로 가거나 혹은 낙동강 거슬러 올라서 다른 지역으로 갔지 않았을까. 그 일부 이탈 주민들하고 원래 있었던 고령의 주민들이 모여서 대가야라는 새로운 또 영맹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대가야국은 이 고령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후기 400년쯤에 지났는데 고령이 육가야를 대표하게 되면서부터 통치 체계를 세울 수 있는 신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화를 만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천신과 산신에 결합하는 정권모주 신화가 존재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 아라가야라든지 성산가야라든지 고령가야 이런 데서는 신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령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후기 가야의 맹주로서 자기들의 위상을 높일 필요성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신라와 백제 중간에서 외줄타기 외교를 하다가 결국 신라에 패망하게 됩니다. 그것도 금강가야의 패망과 달리 다른 가야는 신라에 그냥 항복해서 자기의 어떤 통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가야만큼은 유일하게 장렬하게 싸우다가 패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극적인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금강가야는 항복하고 그 금강가야 분봉이나 지위를 다 신라에서 인정해주고 그 신라의
김유신 같은 후손들도 다 거기 가서 벼슬하고 살았지만 가야는 신라와 맞짱 뜨다가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황폐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가야 유적이 가보령에 가보면 무덤 말고 없어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무덤만이 유일하게 대가야의 역사를 증명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경상도 지도를 딱 놓고 보면 이게 낙동강의 하부입니다. 여기가 김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고구려 5만 기병이 내려서 금강가가 항복하면서 일부는 바다 건너 외로 가고 일부는 백제로 가기도 하고 했겠죠. 그 일부는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서 창녕의 비화가야 뭐 이쪽에 합천, 고령, 뭐 상주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 중에서 이 고령에 가서 기존에 있던 토착 가야 세력과 이 일부 세력이 합쳐서 고령이 아마 대가야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후기 가야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대가야국의 정경모주 신화를 보면 가야산신 정경모주라는 선신하고 산신이 결합해서 선신과 산신이 결합해서 왕이 탄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가야였던 금간이 멸망했으니까 후기 가야인 대가야가 중심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형이 대가야 왕이 되고 동생이 금강가야 왕이 된다고 바꿔야 되겠죠. 그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금강가야하고는 반대죠. 그래서 그 통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대가의 고도 고령입니다. 이 주산이고요. 이 주산 능성에 보면 왕릉들 모든 분파객이 이제 고궁 저지실도 있고 이 앞쪽에 그린 이게 회천입니다. 대가천, 소가천이 모여서 회천이 돼서 곧 낙동강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낙동강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이 뒤에 미숭산이라든지 가야산 이런 게 있고 앞쪽에 내가 흘러서 신라와 전쟁을 통해서도 굉장히 버틸 수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좀 가질 수 있는 김해 같은 경우는 거의 산이 없기 때문에 기병이 내려오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고령은 조그마한 산도 있고 앞에 산성도 있고 뒤에 낙동강도 있고 가야산도 있고 지리적으로 신라의 침공을 방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 또 신라 옆에는 백제라는 우원군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좀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고령 쪽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됩니다. 그 철을 통해서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그 앞을 흐르고 있는 회천입니다. 대가야의 적줄이죠. 대가야의 신화의 성지는 바로 가야산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고령의 신화적인 모태가 바로 가야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 오늘날 행정구역은 고령하고 가야산하고 거리가 멉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전설로 들어가는데요. 투구봉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용에 보면 6쪽인가요? 6쪽부터 7쪽에 보면 이제 고령이 왜 비극적인 이야기가 많은가? 결국 신라와의 전쟁에서 장렬하게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해는 왜 그러느냐? 김해는 항복했기 때문에 자기의 지인을 끌어내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상처가 깊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대가야만이 신라와 맞짱을 떠다가 졌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문헌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 여기 대가야에 살았던 사람들 다른 곳으로 다 이주시키지 않았을까. 또 모이면 뭔가 반란을 일으킬까봐. 그래서 이쪽에 토박이들도 별로 없고 굉장히 이게 신라에서 악독하게 완전히 흩어진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그 지역에 가보면 이게 지금 투구바위인데요. 앞에서 이제 이런 투구를 쓸 만한 훌륭한 장군이 태어나기를 기대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신라와 가야가 전쟁할 때 역사 기록에는 없지만 신라의 이사부 장군 혹은 신라의 장군들과 대적할 만한 가야의 장군이 충분히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단지 역사 기록에 없을 뿐입니다. 김부식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거죠. 오히려 성자 입장인 신라의 입장에서 그냥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야에도 분명히 신라와 맞설 수 있는 훌륭한 장군이 있었을 텐데 역사 기록이 없지만 구비문학인 설화에는 나타난다는 거죠. 마량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장군이 머리가 두구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훌륭한 장군이 나타나서 대가야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민중들의 염원이 되어있는 게 바로 민중동사입니다. 예동산성, 고령에는 산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산성이 많았다는 이야기는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거죠. 이 예동산성에도 이 지금 예동산성의 성벽의 모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산성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신라가 쳐들어와서 이 예동산성까지 진군하는 여기서 이제 가야가 막고 있으니까 더 이상 진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을 공략했는데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신라가 미인계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야 쪽에 있는 장군들이 좋아할 만한 미인을 보내주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그런 전략들이 많죠. 미인을 보내주놓고 그 미인에 빠져서 향락을 즐기고 있을 때 그때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쳐들어가서 결국 함락하거나 또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제 그 대가야가 산성을 쌓는데 산성을 이렇게 비탈길에 쌓다가 보니까 아무리 쌓아도 이게 잘 무너져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도인이 산성을 뭐 이렇게 쌓으면 된다. 저렇게 쌓으면 된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대로 열심히 쌓았는데 그것이 사실은 또 간계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야 쪽에 전승되는 이야기를 보면 어쨌든 패배했지만 그건 역사 사실이지만 그냥 허무하게 패배한 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들 해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또 일부에서는 신라가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무슨 미인계를 쓴다든가 이런 간계를 써서 했었다. 이런 쪽에 자기 위안을 삼는 그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 썩은 덤이라는 곳인데요. 이 바위가 이게 힘이 없어서 다 썩어 이렇게 부서지는 그런 바위입니다. 썩은 덤이라고 부르는데 이 여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신라의 침공이 임박한 걸 대가의 왕실에서 파악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단결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축제를 여는 거죠. 그래서 축제를 여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대가의 사람들 다 모으게 하기 위해서 뭐라 했냐면 원래 지명이 있는데 그 지명 이게 썩은 덤이라고 하니까 듣기 별로 안 좋다. 이걸 산덤으로 바꾸자. 그래야 우리가 신라한테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썩은 덤이를 산덤으로 바꾸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대가의 사람을 다 초청한 거죠. 왕실도 오고 다 왔는데 그래가 축제하다 보니까 역시 일탈이 일어나고 술도 먹고 하다 보니까 축제 본질이 훼손된 겁니다. 그 축제에서 먹고 사람들이 술을 취해가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네 어디서 그렇게 뭐 취해가 오냐 모르니까 썩은더미 축제에서 그랬다. 그러니까 산덤을 알려야 되는데 사실은 거꾸로 알려지게 됩니다. 썩은더미 축제에서 아주 잘 먹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대가야 왕실에서는 산덤이라는 걸 바꾸려고 했는데 결국은 지명을 못 바꾸고 패망했다. 그런 이야기를 이 점검물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가야 패망과 관련해서 월광사지, 고령에서 합천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월광사지가 있는 길은 대가야의 그 고도, 그 주산성에서 해인사, 그러니까 가야산으로 가는 가장 지름길에 있는 게 바로 이 월광사지입니다. 역사 기록에 가면 아마 왕실의 일부는 그 망하는 나라를 보면서 그 미중산을 넘어서 가야산으로 피신했지 않겠나. 왜냐하면 가야산은 그들의 성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새로 다시 부활할 거라고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갔는데 아마 이쪽에 월광태자, 대가의 마지막 왕자는 월광태자가 붙잡혀서 체구를 맞이한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산청에 가면 구영왕릉이라고 있죠. 이 가야의 마지막 무덤. 특이하게 뭐 돌무덤이다. 이렇게 해서 대가야는 결국 신라에 패망하면서 560여간의 역사는 이제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 뒤에 삼국 사기를 썼던 김부식에 의해서 신라 위주의 성자 위주의 기록을 하다 보니까 패자였던 가야나 금강가야나 가야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부족하거나 아니면 정확하지 않게 기록하거나 아니면 신라에게 성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당위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기술하면서 가야의 이야기는 우리의 뇌리에서 사실은 점점 옅어지고 잊혀지고 이렇게 했죠. 그렇지만 역사 기록에서는 그렇게 잊혀질 수 있겠지만 구비 문학을 통해서 끊임없이 패자의 문학, 또 신화, 놀이, 민요 이런 걸 통해서 오늘날에도 계속 이쪽 지역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상이나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가야를 지키려고 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비전승하고 있고 이야기되고 있고 노래나 춤으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가야 문화라고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가야에는 신화가 두 편이 있다. 하나는 금강가야에 김수로라는 신화가 있고 대가야에 정경무주 신화가 있고 그 다음에 설화는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주로 조사했던 고령 지역을 중심으로 했는데 다른 지역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 학계에 다른 지역에 가야 설화가 있다는 부분은 잘 듣지 못했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대가야만큼 처절하거나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이유는 그쪽은 그냥 항복했고 여기는 처절하게 싸우다가 패배했기 때문에 전설은 대가야가 훨씬 더 강하고 오래 전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래로 전해되는 그 구지가는 지금 오늘날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속에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놀이는 지금의 가라보광대로 연결되는 이런 구비문학들이 가야 문학의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